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인 대화와 일부 합의를 언급하며 공격 유예를 지시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기 종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강세로 마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6%대 급락하고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마저 5% 넘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자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여파로 글로벌 자산이 달러와 미국 시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유예를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선물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코스피 본장에서도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시공사와의 공사비 감액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존보다 10% 이상 낮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세부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발동이 된 건데요. 강경했던 기조를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 동안 공격을 유예하겠다라는 포스트를 한 저녁 8시쯤 올렸었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유가가 1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 협상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찝찝한 변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이 6% 올랐고요. 코스닥 야간 선물도 5%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EWY도 6%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고요. 환율도 1,486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낙폭이 상당했죠. 양시장 모두 5에서 6%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5,400선 턱걸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48시간 레드라인에 대한 그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에서 4월 브렌트유 전망을 110달러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전달에 98달러로 설정했던 걸 고려해 보면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0% 상승을 시켰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금값까지 전반적인 자산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날 시장에서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같이 쌍끌이 매도가 나타났는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코스닥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됐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동시에 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환율 부분이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17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은 레벨단까지 확인이 좀 됐었고요. 이에 대한 부담감 속에 지수 상단 자체도 좀 막혀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사이에는 1,486원까지 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회복해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내려온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들 오늘 개장한 이후에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있었던 시장의 흐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 잘 갔다기보다는 어제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
내용들이 있을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바라봤던 어제의 시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펀더 변함없으니까 견고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내용들부터 체크를 해보면 어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도 잘 나왔지만 반도체 쪽에서 무려 163%의 증가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의 테라팹 이슈도 추가가 좀 됐었는데요. 삼성과 TSMC 고맙고 너무 잘하고 있지만 사실 속도로 봤을 때 너무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라팹 프로젝트를 발표를 시켰습니다. 테라팹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AI 칩을 머스크 CEO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고요. 초대형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장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웨이퍼를 월 100만 장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TSMC 고맙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xAI, 스페이스X까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테라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 차원으로 본다면 삼성과 TSMC에게는 악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칩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볼 텐데요.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를 155만 원까지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공급 부족 사태가 24개월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투톱에 대한 단일 종목 2배 ETF도 빠르면 5월 달쯤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수급에 대한 유동성도 같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단독 뉴스라서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애프터 시간대쯤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ADR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이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프터에선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ADR 상장에 있어서 신주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사주를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주 발행을 통해서 ADR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꺼내놓게 되자 다시 낙폭을 좀 키워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청주에 두 번째 클린룸을 조금 더 빠르게 오픈한다라는 단독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주 발행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느냐 혹은 ADR 상장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뉴스 하나 좀 포함해서 볼 텐데요. 메타랑 MS가 CDX IG 인덱스에 포함됐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CDX IG 인덱스라고 하면 이 회사들이 망할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수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메타랑 MS가 포함됐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을 본다면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덱스에 포함이 돼서 우려감 속에 캐펙스를 조절하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고해서 한 가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나마 어제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눈에 띄는 섹터로 본다면 통신 장비, 그중에서도 광통신이나 광트랜시버 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광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이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광통신 주요 종목들 봤을 때 주가 상승률로 보면 엄청납니다. 루멘텀 같은 경우에는 1049% 상승을 했고요. 코이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297% 넘는 상승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주목받았던 건 광트랜시버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구리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신, 수신을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광트랜시버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질 수 있고 전력에 대한 소모량은 더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GTC 2026에서도 광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젠슨왕 CEO가 광반도체가 미래 핵심 기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루멘텀 홀딩스나 코이런트에 엔비디아가 약 6조 원 정도 이미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AI 랜을 구축한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AI 추론으로 특화된 통신망을 따로 사용한다, 따로 구상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장비 쪽이 어제 시장 대비 좀 강했어서 최근 좀 잘 갔었던 종목들의 리포트도 좀 챙겨봤는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가 12,37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시총 1조 원은 돼야 정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솔리드 리포트였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가 KMW였었는데 실적 나오고 사면 늦는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5만 원까지 TP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섹터라서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쪽 섹터는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우 앵커의 브리핑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우 앵커, 광트랜시버가 어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삼아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광트랜시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광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장표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구리선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타이틀 한번 가져보게 됐고요. 우선 광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최근 들어 AI 밸류 체인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 3단계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3년도에는 연산인 GPU 쪽에 병목이 생기게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H100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전쟁이 나기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HBM 공급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은 이 연결망, 다시 말해서 광통신을 꼽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GPU나 HBM, 연산과 메모리 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둘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가 좁게 된다면 그닥 효과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음번에 AI 밸류 체인으로 이 광통신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통신이 무엇일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광통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빛, 광자를 쓰게 되죠. 맞습니다.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기존에는 이 전기 신호를 구리선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구리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유를 해보자면 기존의 구리선은 마치 2차선의 국도라고 한다면 이 광통신은 마치 100차선의 고속도로와도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광통신에도 큰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우선 빛을 기본적으로 실어 나르는 광섬유와 광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광트랜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러주는 광통신 장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선이 왜 과연 최근 들어 광통신, 빛으로 변환이 되는지, 과연 어떤 한계 때문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벽은 아무래도 속도에 있겠습니다. 200기가 이상의 전송을 하게 된다면요, 구리선으로 2에서 3m 정도가 할애가 되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 간의 서버 간 거리가 이것과는 턱없이 비교도 안 되는 5에서 100m 가량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구리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력 쪽은 더욱더 심각하게 된대요. 속도를 만약에 2배 높이게 된다면 전력은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분석에 의하면 이 구리 기반의 100만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네트워킹 전력만 무려 180메가와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작은 도시 하나의 전체 전력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구리보다 10분의 1 수준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속도적인 면에서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큰 2가지 호재가 붙게 됐었죠. 앞서 언급드린 엔비디아 GTC가 있었고요. 같은 기간 또 진행하게 된 행사인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가 같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선 GTC에서는 NVIDIA 576이 구리 배선과
배선해서 이 광으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점을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이 이제는 구리가 아니라 광이다라고 어떤 일종의 방향을 선언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진행됐던 이 전시회에서도 기업들이 단순히 시연을 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시장의 전망치와 가이던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멘텀 기업이 앞으로 광 시장이 5년 내에 무려 5배 이상 커질 거다라는 또 시장의 전망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현재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통신은 거리별로요. 멀리서부터 가까이라는 이런 거리별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통신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좀 연결해 줄 때 사용이 된다면 이제는 서버와 서버 그리고 칩과 칩 사이까지 가까운 거리에서까지 광통신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 주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이거는 거리로 따지면 5m에서 한 수백 미터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미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좁은 거리인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주는 스케일 어크로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AI 클러스터가 10만 GPU를 넘게 사용하게 된다면 한 건물 내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드린 OFC 행사에서요. 놀라운 시연이 하나 있었는데 600km의 거리에 달하는 이 흔히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달하는 이 각각의 AI 데이터 센터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로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연을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스케일업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구리가 버텨주고 있는 마지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광통신이 대체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TC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광학을 통합으로 기술하겠다라는 그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마치 세계 최대 GPU 제조사가 이제는 칩 내부에서도 빛을 사용하겠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나머지 분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 기술이 현재 이 모든 것을 좀 아우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PU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공동 패키지 광학인데 쉽게 말해보자면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기존에는 이 광학 모듈 외부에 마치 USB를 꽂듯이 칩을 꽂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CPU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돼서 이 광학 모듈을 칩 바로 위에 직접 탑재하는 기술로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되는 구리선보다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전력 효율 면에서도 65%가량 효율적으로 좀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모듈을 칩 바로 위에 직접 탑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로드컴이 이 OFC 행사에서 CPU 기반의 시연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3월부터 양산 출하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가은 앵커님 말씀해주신 광 트랜시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빛과 전기 신호를 좀 변환해주는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EML이라는 기존 강자 같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인듐 인화물이라는 이 기반의 고성능 레이저고요. 500m 이상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워낙 기술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이 공급 가능한 업체가 전 세계에서 루멘텀 등 한두 곳 정도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 같은 그룹에 각각 20억 달러씩 총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사실상 거의 독점하는 이 물량을 선점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사실상 이 EML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 대안책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기존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장비인데요. 삼성이나 TSMC에서도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이 현재 EML의 이 대안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의 전망치도 보시면 현재 40대 60인데 앞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60% 정도로 점유율을 더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장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이런 전자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죠. 전기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배선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차세대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 배선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실리콘 통로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관련된 밸류체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기업이죠. 대한광통신인데요. 가장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대한광통신은 이 광통신의 마치 핏줄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광섬유 모재를 직접 만들어서요. 이걸 뽑아서 광섬유를 만들고 이렇게 광섬유를 묶어서 광케이블까지 만드는 국내 유일의 수직 계열화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도 협력 중이라는 점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 EML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듐 이나무를 관련해서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루멘텀과 코이런트의 공급망에 또 진입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배제 기조로 인해서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벤더들에게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5% 정도 오르면서 또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빛과전자입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근접했던 기업인데요. 우선 빛과전자는 광트랜시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1.6테라까지의 초고속의 이 광트랜시버까지 만들게 되면서 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여기다가 방산 쪽까지 좀 모멘텀이 붙어서 현재는 광통신과 방산까지 현재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파장 가변형의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파장 가변형이 뭐냐면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나 대용량 전송에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이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은 일본에 있는 최대 통신사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작년에도 87%대 전년 대비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구리선으로 더 이상 굴러가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GPU나 메모리를 넘어서 다음번에 AI 밸류체인으로 광통신이 뜨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의 시선으로 함께 옮겨볼 텐데요. 수진 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삼양식품 관련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간담회 후기, 수요보다 공급이 변수, 성장 방향성 유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양식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61년에 설립이 돼서요.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이죠. 이 삼양 라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면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업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매출 1등 공신인 불닭 시리즈 때문입니다. 이 불닭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이 일어나게 됐고요. 어느덧 현재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MZ세대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글로벌 콘텐츠 브랜드 자체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삼양식품에 대해서 글로벌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매출액 자체는 2025년에 2조 3,523억 원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21% 상승하게 되면서 2조 8,670억 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승이 더욱더 가파른 모습인데요.
5,244억 원이었던 이 영업이익이 내년 26년에 들어서는 6,731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치도 역시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양식품이 어떠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지 하나씩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20일에 이 주요 투자자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2026년 올해의 사업 방향성을 결정했고요. 이 중장기 성장에 대한 전략을 점검을 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단기적으로 외형을 확대한다기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질적 성장의 구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채 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을 올려서 자금 조달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진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받는 것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재무의 건전성까지 확보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 투자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들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삼양식품이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 지금 매출 자체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시장의 수요가 감소했던 것이 아니라요.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양식품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것을 공급하는 구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부족하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밀양 2공장 가동률이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이 풀가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물량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밀양 2공장을 가지고는 식품의 공급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에서 대안으로 찾은 것은 2027년 초에 이 중국 공장을 추가 가동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추가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공급 이슈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고 또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식품 관련해서 이 공급망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장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핵심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양식품 하면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불닭이 가장 유명하겠죠. 그런데 많은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이 불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마케팅에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반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삼양식품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정말 맛있는 제품이 나타나게 돼도 불닭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광고 전략 자체가 막대하게 광고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확산시키는 효율적인 마케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 자발적 콘텐츠라고 해서 UGC라고 하는데요. 이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실제로 먹어보고 나서 난 반응들, 이런 영상들이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마케팅 효과가 이어지게 됐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마케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포트폴리오를 짚어본다면 일단 불닭만 가지고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불닭을 중심축으로 놓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미엄 라인으로 1963이라는 라면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식의 라면을 만들자 하는 이유로 건면을 활용해서 탱글이라는 식품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 자체에 이 소스를 아예 따로 빼게 되면서 이 소스 자체를 유통하는 구조로도 확장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불닭을 중심으로 이 제품의 영역군을 확장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불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확장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채널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진출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공급이 부족해서 편의점 채널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진입 상태이기 때문에 편의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매출이 더욱더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1개 정도의 제품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더욱더 성장할 시장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유통망이 확대되게 된다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광군제 이후에 사실 일시적인 물량 조절이 있었는데요. 이 광군제라고 하면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인데요. 그날 이후에 일시적으로 물량 자체가 좀 조정이 되게 되면서 조금의 이 물량 배분이 있었는데 3월부터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 건설이 27년부터 이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계획대로 순항이 되게 된다면 중국 시장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도 포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제장에 나왔던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돈키호테의 4월에 신제품을 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진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남미 지역인데요. 이 중남미 라탐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신설 영업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세계라면 소비 상위국이기도 하고 멕시코, 브라질을 타깃으로 주력을 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운맛을 잘 먹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 삼양식품의 주력 식품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수출 최적화 지역으로서의 가치까지 재조명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이 삼양식품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삼양식품의 상황 짚어봤는데요. 전거래일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삼양식품 1% 정도 하락하면서 110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들려온 소식은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포장재 관련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오늘장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HBM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을 지금 차세대 방식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펨토초 레이저라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절단에 대한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기존의 반도체 절단 공정은 이 다이아몬드 휠로 기계적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나노초 수준의 레이저를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펨토초는 천조분의 1초 단위인 레이저 펄스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미세한 절단이 가능하게 되고요. 첨단 반도체 회로와 배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반도체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바로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에 처음으로 이 공정을 도입했는데요. 성능과 생산성 개선 효과를 입증하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확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계에 따르면 초기 도입 물량만 최소 10대 이상으로 HBM4 공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납기 기간이 8개월 이상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낸드와 시스템 반도체로도 확대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BM4 양산 체계를 갖춰가면서 이렇게 품질과 수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공정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펨토초 레이저 장비는 특히나 주목도가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도입한다, 절단 공정을 차세대 방식으로 도입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좀 받은 거고요. HBM4부터는 중요한 게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베이스 다이입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쪽인데 이 베이스 다이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지 차이점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가 베이스 다이 쪽에서는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 다이는 말씀해 주신 대로 HBM의 가장 아랫단에서 GPU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마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GPU의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게 됐고 또 그만큼 베이스 다이 성능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4 베이스 다이에 자사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TSMC 12나노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이 부분에서 바로 세대 차이가 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E부터 TSMC 3나노 공정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4E에서는요, 기존의 4나노 공정을 유지하되 트랜지스터 성능을 개선해서 이 핀당 속도를 기존의 11.7GBps에서 이제는 16GBps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HBM4E부터는요,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이나 또는 전력 효율에 직접적으로 맞춘 이런 커스텀 HBM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베이스 다이의 연산 기능까지 추가되는 구조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설계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죠. 그만큼 이런 경쟁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베이스 다이 공정 경쟁이 HBM 시장의 새로운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IDM 강점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글로벌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직접 찾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과 리사 수에 이어서 이번엔 구글의 피차이 CEO까지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이제는 사실상 이 HBM 쪽으로 경쟁이 옮겨졌기 때문인데요. 그저께 HBM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했던 김정우 카이스트 교수는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엔비디아와 AMD, 구글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했고요. 이들 모두 HBM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됐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피차에 대한 방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TPU에 탑재되는 HBM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MD 차세대 인스팅트 MI45X에도 HBM4가 12개 스택이 탑재가 되고 또 최대 16개까지 확장이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빅테크들의 HBM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최근에 빅테크 기업과 3에서 5년가량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고객이 먼저 물량을 확보하려는 구조로 현재 시장이 바뀌고 있고요. 또 그저께 증권가의 전망에 따르게 된다면 삼성전자 1분기의 영업이익은 35조에서 40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최대 38조 원으로 이 두 기업을 합해서 70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무려 239조 원으로 상향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HBM을 중심으로 AI 공급망의 주도권이 한국 메모리 기업으로 이동하게 됐고 이에 따라 빅테크 CEO들의 발길이 한국으로 향하는 흐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잘 받고 있는 와중에 오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한 5% 상승하면서 마디 주가인 20만 원 향해서 영차영차 올라갑니다. 19만 6,1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봅니다. 넘어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9 자주포 하면 K방산의 또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집트에서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생산이라는 부분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K9 자주포가 아프리카 진출에 생태계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제200 군수 공장에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정비하고요. 또 이달 안에 첫 출고를 목표로 양산에 돌입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은 과거에 미국 M1A1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면허 생산했던 곳인데요. 이번 이집트 계약은 K9 자주포 216문, 그리고 K10 탄약 운반 차량 39대, 그리고 K11 사격 지휘 장갑차 51대로 총 2조에 달하는 규모에 달하게 됐습니다. 전체 계약의 77%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탑재되는 엔진이 기존의 독일 MTU 면허 생산 엔진이 아니라 STX 엔진이 독자 개발한 1000마력 국산 디젤 엔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의 수출 승인 없이 이집트나 UAE 같은 국가에 K9을 팔 수 없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산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그 제약이 완전히 풀리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집트 현지 생산 거점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K9 자주포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생태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생산이라는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유럽에서도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지금 8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 수출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토 심장부의 K9 자주포가 마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어제 스페인 현지 외신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최대 방산 기업인 인드라와 K9 자주포 공급과 그리고 기술 협력을 위한 최종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전해지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략적 협력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사업 규모도 살펴보시면 약 45억 5,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약 8조 원에 달하게 되고요. 또 스페인 육군과 해병대가 쓰는 노후 M109 자주포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9 자주포 128대와 탄약 운반차 그리고 지휘 통제차 등을 합쳐서 총 330여 대 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 협력의 핵심은 단순 완제품에 대한 수출이 아니라 이렇게 K9의 지적 재산권과 그리고 설계 권한까지 인드라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 버전인 K9E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플랫폼 설계와 생산을 맡게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파워팩 등 핵심 구성품을 독점 공급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스페인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마치 유럽 전역을 아우르게 되는 K9 통합 운용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요약해보자면 기술 이전이 포함된 스페인 협력 모델은 이번에 K9 자주포가 유럽 표준 포병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폴란드 쪽에서 천무에 대한 후속 계약에 대한 공시도 나온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탄약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방에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같이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방산 수요가 K-방산 쪽으로 이제 더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유도탄 3차 실행 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공시하게 됐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3,270억 원과 그리고 부품 공급 계약 1조 9천억 원으로 구성된 총 2조 2천억 원가량의 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년도에 폴란드와 천무 기본 계약을 맺은
20년 이후에 1차로 약 5조 원, 그리고 2차로 약 2조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3차까지 수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미국의 155mm 포탄 같은 핵심 탄약의 소모량이 생산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면서 이 미국 탄약 부족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K방산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 기업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집트 현지 생산과 앞서 언급드린 스페인 8조 수주, 그리고 폴란드 후속 계약과 미국 탄약 부족이라는 이런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에 대한 최종 계약 성사 여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이고요. 어제 창원의 터빈 공장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품이 거의 4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협력사 차원에서 본다면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마치 협력사가 없이는 가스터빈도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현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관계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K 가스터빈 한 개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무려 4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창원, 부산, 경남 일대의 수십 개의 중소협력업체의 기술이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1994년부터 31년째 협력해온 대산 플랜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이 발전기용 절연 복합 소재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국산화해서요. 현재 50종 이상의 이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협력사를 단순 납품처로 보지 않고 이렇게 국책 과제와 R&D 쪽에도 함께 참여시켜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또 기술 수준을 공유하는 이 방식으로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동반 성장 펀드를 240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25년도의 신규 수주는 14조 7천억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배 이상 급증하게 됐는데요. 이 성과의 파급력이 마치 협력사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일부 협력사는 27년 이후의 매출이 무려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K 가스터빈의 글로벌 질주를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협력사 생태계가 마치 30년 상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이번에 현장 공개로 확인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풍력 사업에도 같이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주도 풍력 관제센터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수주 1조 원이라는 목표를 내걸은 상태입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1조 원을 목표로 현재 풍력 사업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윈드파워 센트를 공개하게 됐는데요. 전국에 약 80기의 풍력 발전기를 24시간 원격으로 관제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풍력 발전기 제조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 거고요. AI 프로그램인 윈드링크를 기반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최적의 이 발전량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10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 발전기의 국제 형식 인증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풍력 사업을 전담하는 풍력 비즈를 신설하면서 이런 조직도 격상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현재 0.35기가와트에서 많게는 25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라는 목표까지 현재 밝혀진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구조적 수혜도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외 시장 진출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산 윈드파워 센터를 다른 나라에 있는 풍력 발전기 원격 제어에도 활용한다라는 계획인 건데요.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가스터빈에서 쌓아온 에너지 사업 역량을 이렇게 풍력까지 확장하면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종합적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터빈에 이어서 풍력까지 같이 잘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빼놓을 수 없고 최근에는 중동 에너지 부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업을 본다면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가스터빈과 풍력 그리고 SMR과 원전이라는 네 가지 성장축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SMR 기업과 손을 잡고요. 주기기와 핵심 소재 제작을 전담하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사업장의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을 28년도 완공을 현재 목표로 짓고 있고요. 완공 이후에 연 생산 능력이 현재 12기에서 많게는 20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원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유리한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LNG 공급 불안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오는 5월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고요. 또 여기다가 유럽연합도 탈원전을 전략적인 실수다라고 인정하면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에는 45기, 그리고 2038년에는 총 105기라는 가스터빈 수주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수주 기반이 가스터빈과 풍력, SMR과 원전 쪽으로 동시에 채워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리해보자면 AI 전력 수요와 또 에너지 안보라는 이렇게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정면으로 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같이 눌렸고 원전주 또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좀 4% 정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종가상으로도 10만 원짜리는 잘 지켜주면서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정호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약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란과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5일 동안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48시간 최후 통첩이라는 발언과 함께 급락과 고환율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간밤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만큼 우리 시장 오늘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상당히 피로감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하루의 변동성이 많이 크고요. 시장이 피곤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한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 증시, 뭐 중국 증시, 특히나 유가까지도 움직이면서 또 국채 금리까지도 움직이는 굉장히 좀 피곤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엇박자라고 하죠. 엇박자를 잘못하시면 정말 계좌가 녹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죠. 시장이 너도 나도 오르는 날,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추격 매수, 내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시작인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더 냉정함을 찾으셔서 매도의 중심을 좀 찾으시는 게 좋고, 어제처럼 너도 나도 많이 빠지는 날에는 오늘같이 매도한 현금을 보증을 하셨다면 어제 같은 날에는 약간은 좀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하루하루 맞추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저도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항상 시장은 예측과 특히나 대응의 영역이라고 많이 배우고 많이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뭐 유가도 도통 뭐 감잡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전 세계 시장이 출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민하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변동성이 셀 때는 그냥 내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의 현금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라. 그 부분은 오늘도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내성이 이제는 4주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많이 생겼겠다 싶으면서도 어제와 같은 급락으로 인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로감이 많이 높아지셨을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늘 말씀하셨던 현금화 전략 한번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환율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환율이 참 많이 치솟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야간 거래에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시적인 안정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지금 증시의 부담이기는 해요. 우리가 1,500원짜리는 솔직히 올라갔으면 안 됐는데 어제는 1,51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시장에 굉장한 많은 부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요즘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꼭대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전쟁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만 전쟁 때문에 우리가 잘 팔고 있는 반도체가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잘 팔고 있는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아마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현금을 좀 보유하고 싶은데 그 현금성이 가장 뚜렷하게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플러스 환율 자체가 1,51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연히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일단은 1,490원까지 야간 선물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 환율 자체도 좀 안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WTI 유가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도 좀 안정감이 찾아주겠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장감 있게 보셔야 된다. 오늘 안정화가 된다고 해서 이제부터 모든 지표들이 다 좋을 거다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매크로 지표는 우리 시장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자리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최근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환율을 좀 밀어 올리는 영향들도 있죠. 오늘 반등장에서도 수급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어제 같은 장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참 우리가 어제 반도체 투톱을 다 막았으면 참 좋았을 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시장의 급락을 또 확인한 만큼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확인한 뒤에 우리는 반도체 투톱을 접근하는 게 유효한 걸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반도체 투톱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뭐 반도체 장비, 뭐 소재 이런 것들 더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시장이 다 떨어질 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저께 애프터 시장 8시에 종료가 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8시 반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원래 48시간 내가 오늘 오전 8시 50분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의 타코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은 지배적이었지만 과연 누가 거기에 베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역시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소부장주들이 훨씬 더 탄력은 좋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어제처럼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견디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뭐 시가총액 3위인 현대자동차까지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선택에 안정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는 여전히 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반도체 투톱 같은 쪽을 노려보는 게 역시나도 좋겠네요. 이 안에서 SK하이닉스 관련 이슈 하나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ADR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그리고 내일은 주총 이슈까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좀 누리지 못할까 싶어서요. 하이닉스 안에서는 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ADR은 일단 최태원 회장님이 저번 주에 공식화를 시키셨고 아마 이제 주총 때 또 얘기가 나올 건데 결국에는 ADR 상장이라는 건 우리나라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미국에 중복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복 상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조금은 좀 까칠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ADR 상장은 또 다른 거예요.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중복으로 상장시키면서 거기에 자금을 또 끌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SK 하이닉스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매일 좀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벌어들이는 돈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2배 정도 더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저평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해외 투자자들은 명확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EPS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장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칩들이 GPU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된다면 HBM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에는 충분히 호재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ADR 상장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의 일시적인 쏠림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남아있는 모멘텀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은 개장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4일 우리 시장 화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면역이 많이 됐나 싶다가도 이제 어제 같은 급락을 맞게 되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세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트럼프의 타코로 인해서 대외적인 긴장감이 좀 많이 누그러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야간 선물 그리고 환율까지도 조금 안정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회복세는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수급의 유입까지도 어느 정도일지는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시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현재 분위기 지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대의 오름세 시연해주면서 5,600선에서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47% 상승하고 있습니다. 1,135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코스피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역시나 상반된 그런 색깔을 보이게 되네요. 5개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탄력도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만 전자 이탈하면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5% 가까운 상승률 시연해주고 있고요. 19만 전자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54%의 상승세 보이면서 99만 4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4%대, LG 엔솔까지 마찬가지로 4%대 오름세 시연해주면서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 마찬가지로 모두 빨간불 일제히 켜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어제도 참 독보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포 국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지금 7% 오르면서 100만 원을 넘어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제주에 등극한 삼천당제약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 마감까지 과연 이 흐름 그리고 상승폭을 얼마나 유지시키고 올라갈 수가 있는지도 이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5%대의 오름세에 나타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레이보 로보틱스는 각각 3%, 2%대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일단 여전히 매도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또 한 번 주게 됐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세웠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함께 순매수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담아가는 흐름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예상했던 대로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어제 하락한 만큼 오늘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장 후반까지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위건 아래건 변동성이 너무 센 거는 사실은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만큼 외상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다행히도 어저께 하락한 만큼 오늘 회복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합쳐보면 어제와 오늘 합쳐보면 어제도 1% 떨어지고 오늘도 1% 올랐으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스피 기준에서 본다면 어제 떨어질 때 6% 떨어지고 오늘 회복할 때 4% 올라가고 이게 사실은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수급을 좀 보자면 수급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은 개인들이 아직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선물 쪽에서 개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일단 시장은 오후장까지 과연 계속해서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보자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좀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2차 전지 쪽에 좀 좋아 보이네요. LNF가 9%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도 전고체 쪽에 대해서 이수스펠케미칼, 대한유화까지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바이오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 그러면 ABL 바이오까지 역시나 눌렸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어제 이제 지난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더 떨어졌단 말이죠. 오늘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지 계속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바이오 쪽에 강한 흐름이 나와서요. 이쪽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앞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좀 체크해 봤을 때 1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소폭 상승분을 약간 좀 반납하면서 9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이 100만 원의 문턱을 완전히 넘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참 합리적인 반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구간으로 봐야 할지 궁금해요. 일단은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정말로 축하할 일이죠. 이게 정말 뭐 10만 원도 미만이었던 종목이 뭐 지금 황제주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요 1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100만 원은 찍힙니다.
않습니다. 보통은 종목들이 황제주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을 지금에서야 따라가서 사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삼천전자약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3% 정도로. 근데 오늘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이제서라도 삼천전자약을 사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천전자약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보다는 삼천전자약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반영된 거는 좀 급하게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천전자약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삼천전자약이 일단은 비만약 계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비만약 계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삼천당제약 또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시총 상위단 특히 포진에 있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 외에도 광통신, 통신 장비주들이 역시나 또 강한 흐름을 보여서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전쟁 수혜주라던가 혹은 재생에너지 테마들보다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오늘 뭐 빛과전자가 또 한 번 상한가에 도달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통신 장비 쪽들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들도 되게 똘똘한 친구들이 있고 그냥 지금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 장비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아픔을 줬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통신 장비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물론 저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통신 장비가 왜 올라가냐면 엔비디아의 광통신 발언과 그다음에 미국의 AT&T라는 통신 장비 회사들의 거기서부터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 올라가는 종목,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거를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고 싶어요. 물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 뭐 방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런 국내 대기업들과 많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기술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지금 급등되고 있는 광통신 관련된 장비 종목들은 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면 탈출의 기회를 삼아보시는 게 좋지만 단기 트레이딩 이걸 사가지고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다?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은 강력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신재생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전운이 고조될 때마다 존재감을 뽐냈던 게 이쪽인데 어제는 약간의 내림세를 보였단 말이죠. 오늘은 뭐 전 업종이 이제 오르고 있다 보니까 같이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제 이 트럼프의 타코성의 발언 그렇다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워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신재생단에서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구간에 돌입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재생도 제가 많이 좋게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테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나쁘지는 않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긴 했죠. 네. 결론적으로 더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추격 매수라는 거는 웬만하면 지금은 하지를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신재생 쪽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 호르무즈 해협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테마는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가스라든지 석유에 집중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대체할 대체 에너지가 없구나라는 언론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쪽 보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특히나 태양광을 따지자면 과연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현재 중국의 태양광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분명히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대체 에너지 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는 태양광 풍력을 보는 것보다는 그에 따라가는 SOFC라는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원전 태양광 풍력에 다 들어가는 ESS 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저는 태양광과 풍력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신재생단은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던 만큼 옥석 가리기도 확실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하이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함께 3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급락세를 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급락세를 어제 보였던 것들이 방탄의 효과가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대가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어제 급락이 저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제 이제 막 김밥 재고 사진도 나오고 뭐 26만 명 추산인데 하이브는 10만, 경찰은 8만, 서울시는 4만 막 이렇게 막 나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BTS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미국 날아갔잖아요. 지금 이제부터 BTS가 사실은 저희가 냉정하게 따지면 서울 광화문 공연은 하이브한테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무료 공연이었기 때문에. 근데 서울 공연을 마무리하고 이제 미국을 넘어가면서 해외 순방을 돌고 일산으로 또 돌아오거든요. 4월 달에.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1년 남짓하게 이렇게 해외 순방을 돌고 돌아오면 현재 하이브의 매출 실적의 매출액으로만 2조 가량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이브가 30만 원짜리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재 엔터라든지 게임 종목들이 각광을 못 받는 건 맞아요. 뭐 전체적인 테크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는 건 맞는데 저는 엔터 쪽을 보실 거면 하이브를 보시는 게 맞고 어제 급락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이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트래킹 하시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BTS 말고도 코르티스라든지 캐치아이라는 글로벌 가수들, 글로벌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TS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하고 특히 해외 쪽에서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외 혹은 저연차 IP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브 쪽에서의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좀 보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미 뭐 코스피 야간 선물과 코스닥 야간 선물 다 한 5에서 6% 올랐고요. EWY도 6%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갈 거라고 예상은 좀 했습니다. 근데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 조금 힘은 빠졌지만 그래도 한 3%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환율도 1,400원 후반대까지 1,486원 70전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다 평가 주실까요? 일단 뭐 트럼프의 의중은 확실하게 확전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라는 없는 게 걸로? 반영이 네. 되는 상황이고 뭐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 이제 기간을 뭐 한 5일 정도를 더 추가로 줬지만은 네. 사실 뭐 추가로 줬다는 의미 자체는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의지도 사실은 뭐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라크전 때와는 양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라크전 때는 연합군이 이제 이 이란의 이 군 전력이 70만 군 전력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파병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10,000명 이하로 이제 뭐 특수부대였지만은 파병이 돼서 지상군을 치르기에는 승전 보고가 사실상 이제 확률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거고요. 그리고 연합군의 또 동참 의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사실 지금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이었던 이 농민층의 이 요소 상승과 비료 가격 급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원상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종전에 대한 또 의사를 밝힌다라고 했을 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반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만 종전 의사 밝힌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저는 지금의 이런 코스피 시장의 변동폭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보다는 변동폭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지금 한 4.3% 정도 되고 있는데 4.5에 대한 데드라인이 이미 축소가 좀 됐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이탈이라든가 일단 머니무브가 증시나 비트코인 아니면은 뭐 골드까지 하락의 네.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란 쪽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있고 지지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채까지 움직임 잘 체크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위가 현대모비스로 확인됩니다. 이게 어제도 비슷한 흐름이긴 했는데 의외로 현대차는 내리 팔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대모비스를 담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과 삼성생명 그리고 로봇 쪽도 어제 은근 좀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휴림 로봇이 확인이 되네요. 기관 쪽에서는 삼양식품 아침에 이제 와이드 리포트에서 들으셨겠지만 삼양식품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국콜마도 지금 상단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위 종목이라서요. 대표님 요거 잠깐 좀 보고 갈 텐데 현대차는 내리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대모비스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오늘은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그 의미를 크게 둘 만한 이제 이벤트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쵸, 솔직히 아직은 말씀드리면.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또 기아차 대비해서 고점에서 낙폭이 제일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도 21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다시 21선을 붙이는 그런 수급이 마련이 됐지만 모비스 같은 경우는 21선을 일단 2월 달 말에 이탈을 하고 나서 그러네요. 지금 121선까지 맞아요. 낙폭이 좀 과대가 됐다는 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성 매수세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현대모비스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28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연 3만 대 규모의 액추에이터 생산이 본격화됐을 때, 근데 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로봇창 액추에이터 매출이 좀 늘어날수록 현대모비스는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피지컬 AI의 가장 핵심 부품이었던 액추에이터가 현대모비스 향으로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현대차의 지배 구조에 상단에서 모비스의 지분을 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됐을 때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계속 수취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현대모비스의 강점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낙폭이 있을 때마다 좀 반등은 현대모비스가 당분간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했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지배구조라는 단어가 아까 생각이 안 났어요. 지배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또 지분 구조상으론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도 50만 원 바짝 좀 붙어서 움직임 나오려는 시도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테마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를 좀 넣어놨는데 2차 전지도 오늘 상단에서 확인되고요. 셀사, 특히나 삼성 SDI랑 LG 엔솔도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측면인지 먼저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소재단에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반등의 의미도 한번 찾아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다시 반등을 주죠. SK하이닉스가 한 98만 원 선, 삼성전자가 19만 원 선에 걸쳐 있는데 프리마켓이 사실 조금 더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6% 정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상승불 켜져 있고 두산 테스나가 어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었거든요. 그 의미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통신, 광통신, 통신 장비 다 통틀어서 볼 건데 어제 시장이 그렇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한국 첨단 소재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마에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오늘 금이랑 은, 귀금속 이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미도 잠깐 좀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금이랑 은 관련한 종목들,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 대비해서 약간의 해지성 성격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10년물 국채를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4.5%가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것이 상단으로 돌파가 됐을 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탈.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증시의 자금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사실 골드의 금의 성격도 어찌 보면은 해지성 자산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 머니무브의 이 일환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다른 이제 자산들이 모조리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골드를 비롯해서 지금은 증시의 이제 이 움직임들 연속성의 이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 자산들의 성격이 조금 더 동참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당분간은 지금 이 자금들이 위험 자산으로 또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뭐 골드까지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4.5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죠. 그리고 그러면 2차 전지로 시선을 좀 옮겨볼 텐데 2차 전지는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올라온다라는 측면에서 반등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다른 시각도 한번 볼까 해요. 대체에너지로서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전, 신재생, SOFC 다 포함이 되거든요. ESS는 상대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도가 좀 덜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을 해석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ESS하고 이제 뭐 당연히 ESS가 들어가려면 태양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풍력도 필요한데, 근데 부각이 좀 덜 됐던 부분이 태양광하고 풍력이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ESS는 그동안에 작년도 그렇고 성장이 계속 뭐 한 15%대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의 반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다면 ESS가
그동안에 좀 부각이 덜 돼서 네. 주가의 움직임이 덜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좀 키 맞추기의 성격으로 봤을 때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쪽으로 수급이 일정 부분이 좀 몰렸다라는 것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하면은 기존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짙었던 로봇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에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에서 뭐 레포트를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뭐 이 양극재 또 이 공급망에 대해서도 약간의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일부 있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을 시켰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뭐 차별화가 오늘은 조금 이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ESS와 관련돼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의 이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ESS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를 계속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ESS 하면은 당연히 점유율이 지금 CATL이 점유율을 네. 한 50%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이 재편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삼성 SDI를 비롯해서 뭐 LG 엔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지만은 셀 종목 위주로서 아마 반등을 한번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강한 쪽을 보니까 네. 에코프로 BM, 뭐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사실은 가장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 폭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차원에서 소재단에서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좀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모두 지금 한 7%대 상승불 켜져 있는 부분들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서도 시간을 좀 써보겠습니다. 투톱이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디 주가까지 아직 회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4월에 이제 잠정 실적을 비롯해서 다양한 실적들 나오게 되면 이때까지 그 생각했던 그 마디 주가 그 이상도 가능할지도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강세가 한 삼성전자보다 한 2배 정도가 좀 센 상황이고요. 네. 뭐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에 또 ADR ADR.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자금을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더 상승폭으로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용인 클러스터의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사실 ADR 상장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만 원 이제 탈환에 성공은 하지 못했고 상승률이 조금 부족하죠.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테슬라가 이 테라팹을 이제 자체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일부 이제 훼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감이 조금 있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잖아요. 수직 계열을 할 수 있는 네.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단기 우려 요인은 아니다. 뭐 자금도 뭐 필요 자금이 뭐 30조 이상 필요하고 노광 장비도 뭐 수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행했던 2차 전지의 수직 계열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이버 트랙에만 이제 이 4680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난이도를 아마 2차 전지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테라팹이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를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눌릴 때면 또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가장 큰 강세를 보이는 것은 네. 원익 IPS가 오늘 13%대 강세를 네.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사항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먼저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쪽 중에 하나가 기판 쪽도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소캠이랑 아마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대덕전자를 보면요. 이란 이슈 속에서도 신고가를 달성한 바가 있고요. 4월 초에 9,700원이었다가 작년 9,700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선인데 이게 1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 도달하면 10백어 종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기판은 작년처럼의 시세가 계속해서 기대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레포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FCBG에 네. 또 가장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대덕전자는 그동안의 MLB 기판이 출시가 조금 연기됐다가 작년 이제 9월달 이후에 맞아요. 이제 이 AMD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MLB 기판이 사실 이제 우리가 광통신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런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광통신의 기술력이 MLB에도 또 따라서 우리가 흡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가 지금 10%대 상승하라고 있다는 점도 이 광통신 네트워크 칩에 들어가는 MLB 쪽의 수혜 기대감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스페타시스 대비해서 대덕전자는 시총이 좀 싼데도 불구하고 네. 실적에 대한 리레이팅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6년도 영업이익이 한 예상치가 한 1,6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밸류를 따졌을 때도 선행으로 20배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벌써 이제 3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네. 오히려 이스페타시스 오늘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횡보세가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큰 건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대덕전자도 지금 8만 원대도 오히려 기회일 가능성들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덕전자 하면은 지금은 어찌 보면은 MLB 이 고다층에서는 수주에 따른 경쟁 구도가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이 이강 체제로 좀 네. 마련이 됐다는 점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서 아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장에서 FCBGA가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대덕전자에 대한 가치도 다시 좀 재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대다수의 종목과 대다수의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특징을 좀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제 시장에서 내렸을 때도 불구하고 잘 버텨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테스나였습니다. 오늘도 5% 넘게 지금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 개장 초반 대비했을 때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고점을 노크하고 그걸 뚫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수급이 이동될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서 의미를 좀 새롭게 부여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이 종목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빨리 올랐죠, 사실. 그래도. 예, 네. 빨리 오르기도 했고 이제 두산테스나가 처음에 움직일 때 엔비디아 GTC 2016에서 그록칩이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에 들어간다. 벌써 양산을 하고 있다는 딱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 마이크론보다 두산테스나가 삼성향 매출이 거의 그쵸. 대다수니까 이제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줬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뿐만이 아니고 비메모리 분야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서 R&D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두산테스나가 웨이퍼 테스트의 1차 삼성전자의 벤더로서 지금은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두산테스나도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 올해 돌입을 했잖아요. 네. 이게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장점은 주가가 한번 오를 때 좀 급속하게 오른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위탁 생산 오사트 기업으로서 두산테스나가 좀 강력하게 움직였을 때 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 마이크론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상승을 계속 이제 이 주가가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한두 번은 좀 눌리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쵸. 그때 가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맞는 전략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오른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눌러줄 때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신 것 같고요. 통신 장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난 섹터로 찾아보면 통신 장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사실 이쪽은 그냥 다 우르르 가는 느낌이 좀 강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 신규 상장 같은 TMC 같은 종목들도 어제 좀 강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서 우르르 가니까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페이스메이커를 삼아야 될지도 어렵거든요. 대표님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온전하게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없죠,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통신 장비 쪽에서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조한 종목,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들을 네. 우리가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통신 장비주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6월 달에 뭐 미국의 주파수 변동 그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800기가를 넘어서 이제는 1.6테라급의 이 전송 속도로 이 광통신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통신에서 네. 실리콘 포토닉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구리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에서 보면은 구리는 사실 이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전력의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두 개의 스타트 이 광통신 기업을 인수한 게 그런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제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다. 이러면서 지금 통신주들이 급격하게 지금 수급이 맞아요. 사실 빠질 때마다 그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트레이라든가 아니면 광트랜서버, 이제 트랜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력 신호를 광통신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장비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이제 두 종목을 저희가 선택을 해보면 사실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겠죠. 우리로라든지 빛과전자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강해요.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사실 이게 뭐 단일 광자 검출 소자라고 해가지고 빛의 이제 최소 단위였던 광자의 이제 이 검출을 할 수 있는 초정밀 센서다. 이래가지고 좀 주가를 올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그 동안에 이제 RF 그룹주들을 먼저 좀 주가를 너무 많이 땡기다 보니까 그 다음 주자로는 뭐 HFR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KMW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이스테크까지 급등을 했는데 뭐 저는 그래도 솔리드라는 종목을 가장 이제 베스트로 우리가 손꼽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탑픽을 여기서 같이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솔리드라고 본다면 사실 이 종목은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증권가 리포트도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막 2만 원 2만 원. 이상까지 네, 계속 맞아요.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가거든요. 네, 그럼 어찌 보면은 지금 솔리드가 좀 뭐 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나름 제일 좀 높아요. 그래서 주가를 바로바로 땡기기에는 힘들지만 네네. 이것을 그러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뭐 한 350억대에서 400억대 예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중계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순위를 매겼을 때 작년 기준으로 3위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선 이제 통신망 오픈레인 시장에서 네. 중계기가 이제 가장 필수로 들어갈 거고 연평균 중계기 이제 성장률로 보면은 한 40% 이상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미국향 매출 비중으로 보면 솔리드가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이제 이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중계기에 대한 납품이 시작됐을 때 네.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저는 솔리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3,000원대에서는 네. 저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다른 이제 통신 장비주들보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다라는 매력도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7거래일, 한 8거래일 정도는 계속 박스에서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횡보하는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솔리드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앞서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이전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반등을 줄 땐 일단 좀 나와서 차익을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솔리드 제외하고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아요.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네. 제가 제시했던 이 솔리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RF AICC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벌써 뭐 7배 정도의 너무 많이 상승폭을 너무 많이 네. 올렸죠. 뭐 이제 이 통신 증폭기라고 해서 지금 방산 쪽에도 또 납품이 되고 네. 당연히 지금 에릭슨 쪽으로 납품이 돼서 여러 가지 양방향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은 주가의 상승폭을 이제 본다라고 해서 솔리드는
보통 7,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 2배 정도 그쵸. 상승폭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고점으로 우리가 솔리드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 정고점을 베껴낸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솔리드와 그 외의 종목은 구분해서 전략을 좀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솔리드만큼은 괜찮다, 덜 올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3월 4일이 지금 전저점이 6,980원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일에 6,98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의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구간에 있긴 하죠.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제까지도 외국인과 기관 같이 좀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기업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해서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앞서 예고했던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유가도 거의 $10 정도 내리게 되면서 WTI 지수가 88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이 소식에 간만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 정도 상승하면서 5,540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 힘을 받고 있습니다. 1,127선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어디서 들어오고 있을까요?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전 거래일에는 사실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거셌다면 오늘은 기관이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76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4천억가량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2,900억가량 담아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아치웠다면 오늘장에서는 기관만 700억가량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200억가량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600억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하면서 거래 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 지수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업종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전자가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업도 2%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2위권으로 올라왔네요. 2.8%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음식료품부터 화학까지 2%대 그리고 전기가스업도 간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4%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건설업에 대한 수혜도 있었는데요. 1%대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금융이 강한 모습이네요. 5%대 상승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부품이 4% 상승, 일반 전기전자 3%, 그리고 기계장비도 오늘장에서 3% 오르고 있고요. 비근속과 제조까지 2%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 모두 덜어냈다면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그 반등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1.99%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돌파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3.75% 상승하면서 96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사실 더욱더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간 모습이고요. 사실 어제장 미국장에서 이 반도체주 랠리는 보였지만 메모리주는 하락하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반도체 투톱의 흐름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SK하이닉스 25일장 내일의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내일장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에 여전히 대우건설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0.7%대 강보합권 위치해 있고요. 17,0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대우건설이 조금은 상승폭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이틀 연속 어제장까지
전까지 상한가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5%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장 주총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리콜 소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없어지고 오히려 들어오는 매물이 생기게 되면서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49만 4천 원 선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역시 1위에 우리기술이 지금 나타나 있네요. 3.98% 상승하고 있고요. 27,400원 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유가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7,6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한 모습인데요. 16%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장에서 83,000원 선에 지금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자체의 활약이 대단한 모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전공정 업체로서 지금 82,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빛과전자도 오늘 장에서 흐름 좋네요. 19% 상승하면서 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도 어느새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상위 거래대금에 포지션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4위권까지 올라왔고요. 13%의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6,000원대 지금 돌파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진시스템도 9%대 상승을 보이면서 48,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도 2.5%대 탄력 보여주면서 13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함께 5%대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58만 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유럽차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까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옮겨 붙으면서 오늘 장에서 드디어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상승을 켰고요. 37만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6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만에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1%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최근에 이 폴란드에 2.2조 원 규모의 천무 부품 기술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방산주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대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포지션하고 있었는데요. 0.99%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원 선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기아는 오늘 하락 소폭 내려가고 있고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삼천당제약 역시 1위 포지션 하고 있고요. 3.9%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제주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장에서 황제주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 형제 오늘 장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둘 다 8%대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2차 전지주가 오늘 강한 흐름이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과 비롯해서 에코프로 형제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동안 로봇주들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와 함께 로봇주의 흐름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0.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에서 12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6위부터 12위입니다. 반도체 소보장이 강한 모습입니다. 리노공업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 IPS 특히 13%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펩트로는 그동안 시장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조금씩 상승폭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초반 대비해서 지수도 살짝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고요.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498원 60전까지 오르면서 전일 대비해서 한 11원 정도 이상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라는 것은 이 종전 기미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퇴색되는 뉴스들이 나오는 건 아닐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 어떤 뉴스 나오게 되는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